전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1450년 3월 30일 밤 경복궁 강령전에 통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러분, 만약 이 장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님이신 세종대왕께서 30년을 더 살아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을 생각해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일찍 강해졌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만약 83세까지 장수하셨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서양보다 200년 앞선 과학기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자체계, 그리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을 거라는 환상은 갖지 않겠습니다. 세종대왕도 인간이셨고 현실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지혜와 의지만 있었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450년 조선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파트 1 기적적 회복과 새로운 도전들. 1450년 봄, 세종대왕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그분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아직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53세의 세종대왕이 갑자기 건강을 회복하신 모습을 말입니다. 의원들은 놀랐습니다. 거의 실명 상태였던 세종대왕의 시력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고 당뇨 증세도 신기하게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추가 집권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권력을 나눠 가진 신하들 중 일부는 당황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오래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불경한 말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정치란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라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1451년에 찾아왔습니다. 한글 보급을 확대하려는 세종대왕의 계획에 양반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것입니다. 전하, 천민들이 글을 알게 되면 세상이 뒤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렇다. 뒤바뀌어야 한다. 다만 서서히 말이다. 여기서 세종대왕의 정치적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무리한 강행 대신 점진적 확산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선 관리와 군인부터 한글 교육을 의무화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아래도 따라온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관리들이 한글의 편리함을 직접 체험하자 저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한문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이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조선은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이미 50대 중반이 된 문종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언제쯤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공동통치체제를 도입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정을, 내가 외정을 맡자.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활력이 결합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1453년 첫 번째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문종이 주도한 지방행정개혁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부패가 현저히 줄어들고 민원 처리 속도가 3배나 빨라졌습니다. 역시 젊은 피가 필요했구나. 세종대왕은 아들을 인정하셨고 문종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양대군도 변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왕위를 탐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방 전문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형님이 정치를 하시니 저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장기 집권이 오히려 형제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1455년 세종대왕은 중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10년 후 내가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함께 조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보자. 명확한 승계 계획은 궁중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세종대왕의 첫 5년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 바로 이것이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이었습니다. 파트 2 지편전 2.0 세계를 놀라게 한 조선의 두뇌들. 1456년 세종대왕은 지편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셨습니다. 단순한 학문 연구소에서 조선왕립과학원으로 격상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을 가르칠 때가 되었다. 장영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442년 가마 사고 후 숨어 지내던 그를 세종대왕이 다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장영실아, 이번에는 실패해도 좋다. 대신 더 크게 꿈꿔보거라. 세종대왕의 이런 격려는 장영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1458년 장영실의 새로운 발명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자동 방아였습니다. 물의 힘으로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 기계는 유럽보다 무려 200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여전히 물레방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이미 자동화 기계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1459년 지편전 내부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자가 명나라의 조선의 기술 정보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세종대왕은 분노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셨습니다. 학자들의 처우가 너무 낮았던 것입니다. 즉시 지편전 학자들의 급여를 2배로 올리셨습니다. 동시에 보안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붙잡으려면 좋은 대우를 해야 한다. 이 조치 후 비슷한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나라에서 조선의 학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461년 지편전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순지가 세계 최초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땅 위의 주위를 돈다는 것을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보다 80년 앞선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여전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이미 과학적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즉시 이를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이 우리를 뛰어넘고 있다. 1463년 의학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지편전 의학부에서 마취제를 개발한 것입니다. 전국의 약초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환자가 아픔 없이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여전히 환자를 나무막대기 물리게 하고 수술하던 때였습니다. 조선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465년 화약 기술에서도 대약진이 있었습니다. 최애와 김담이 협력해 다연장 로켓을 완성한 것입니다. 한 번에 신발에 화살을 쏠 수 있는 이 무기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도 이런 무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1466년 화약 제조 과정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궁궐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비판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실험은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실패 없는 발명은 없다. 더 안전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안전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위험한 실험은 궁궐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1468년 지편전의 성과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천문학에서는 정밀한 천체 관측 기구를 완성했습니다. 농학에서는 지역별 맞춤 농법을 개발했습니다. 공학에서는 자동화 기계들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의학에서는 전염병 예방법을 확립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만족하셨습니다.
이제 조선이 세계의 선생님이 되었구나. 실제로 일본에서는 조선의 사신을 보내 기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멀리 동남아시아에서도 조선의 기술자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집현전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한 것입니다. 1470년 세종대왕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집현전의 지식을 전국에 퍼뜨릴 때다. 파트 3 한글 혁명 소통의 대폭발. 1461년부터 세종대왕의 한글 보급 작전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략이 달랐습니다.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자. 첫 번째 작전은 실용성 어필이었습니다. 관청의 모든 공문서를 한글과 한자 병기로 작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반발했습니다. 한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글로 쓴 부분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1463년 경상도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배운 농민들이 관청에 직접 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수령님, 저희 마을에 다리를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는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농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수령은 당황했지만 곧 이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당시 중국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여전히 95% 이상의 백성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양반층 뿐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일반 농민까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1464년 전라도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을 배운 여성들이 육아 지침서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지혜를 모든 어머니가 공유해야 합니다. 이 지침서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영아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영아 사망률이 30%였는데 조선은 10%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1465년 일부 지역에서 한글 전단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반들은 왜 일하지 않고도 잘 사는가? 이런 내용의 익명 전단이 돌아다닌 것입니다. 양반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한글을 가르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대응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럼 양반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동시에 그분은 건전한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익명 비방 대신 공개 토론장을 만드신 것입니다. 1466년 한성 토론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 사회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로 다른 계층이 만나 격론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양반들도 백성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도 정치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468년 한글의 진정한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기술 공유망이 구축된 것입니다. 각 지역의 농민들이 한글로 자신만의 농법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벼가 잘 자랍니다. 이런 풀을 심으면 해충이 줄어듭니다. 이런 정보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농업 생산성과 비교하면 조선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1470년 세종대왕은 한글의 새로운 활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과학 지식 대중화였습니다. 집현전의 연구 성과들을 한글로 쉽게 풀어쓴 조선 과학 총서를 발간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지식도 쉬운 말로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 책들은 데이트를 쳤습니다. 농민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고 상인들이 수학을 활용해 장사를 했습니다. 1472년 한글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일본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선 글자는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나다. 일본 지식인들이 한글을 배워 조선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시도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조선 사회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1473년
전국 문해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의 문해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통합도가 높아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만족하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백성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구나. 하지만 그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글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파트 4 조선군 대혁신 동아시아 최강 군대의 탄생 1463년 세종대왕은 군사개혁에 본격 착수하셨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 만들겠다. 첫 번째 혁신은 통합지휘체계였습니다. 기존에 분산된 군 조직을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초대 군무총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형님, 정치는 맡기시고 저는 국방에만 집중하겠습니다. 1464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북방 여진족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기존과 달랐습니다. 무력 진압 대신 회유와 통합 정책을 편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여진족 중 협력적인 부족에게는 토지와 관직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자제는 한양으로 불러 교육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466년 북방 국경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여진족의 70%가 조선의 우호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명나라는 몽골족과의 전쟁으로 매년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평화적 방법으로 국경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남쪽 왜구 문제도 비슷하게 해결되었습니다. 1467년 세종대왕은 일본과 해상 치안 협력 협정을 체결하셨습니다. 왜구 소탕을 위해 조일연합 함대를 운영한 것입니다. 일본도 왜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1468년 왜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146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군대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장영실의 신기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100발을 쏠 수 있는 신기전 발사대도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시 유럽의 대포와 비교해도 조선의 신기전이 더 정확하고 위력적이었습니다. 1470년 조선 최초의 해군사관학교가 강진에 설립되었습니다. 항해술, 조선술, 포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양성된 장교들이 조선 수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습니다. 1471년 혁신적인 전함이 건조되었습니다. 거북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철갑선이었습니다. 적의 화살과 총알이 뚫지 못합니다. 이 배는 임진왜란 때 활약한 거북선보다 100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전함은 없었습니다. 육군도 혁신되었습니다. 1472년 전국적인 군사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남성은 20세가 되면 1년간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투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교육, 기술 교육, 심지어 농업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배웠습니다. 군인도 백성이고 백성도 군인이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1473년 조선은 100만 명의 훈련된 예비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군대가 80만 명이었는데 조선은 정규군 20만 명의 예비군 100만 명을 확보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군은 더 현대적인 무기와 전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1474년 화약 제조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업자의 실수로 폭발이 일어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즉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기술 발전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 1475년 조선군의 진짜 실력이 검증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 국경에서 대규모 마적단이 침입한 것입니다.
조선군이 출동해 단숨에 진압했습니다. 신기전과 초총을 활용한 조선군의 전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도 놀랐습니다. 조선이 언제 이렇게 강해졌는가? 1476년 조선의 군사력은 동아시아 최강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강한 군대의 진짜 목적은 전쟁을 막는 것이다. 조선의 강력한 군사력은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조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트 5 백성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의 실험. 1470년 세종대왕은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백성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신 것이니까요. 첫 번째 실험은 민정청취소 설치였습니다. 각 고을마다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관을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471년 충청도에서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제안한 수리시설 개선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20% 향상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일은 가장 잘 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였던 유럽에서는 백성들이 왕에게 의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72년 더 대담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향약지역 자치 조직 확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마을 일을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공사업, 분쟁 조정, 심지어 경범죄 처리까지 말입니다.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첫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장 선출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고 의견 대립으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배우면서 발전시켜야 한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이 주변 마을보다 훨씬 잘 사는 마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올라간 것입니다. 이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473년 전국 30%의 마을에서 향약자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파벌 갈등이 심해져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지역의 조정관을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셨습니다. 동시에 성공 사례를 분석해 향약 운영 매뉴얼을 만드셨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야말로 진짜 지혜다. 1474년 여성의 사회 참여도 확대되었습니다. 부녀회 조직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아와 교육 문제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점차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보건, 복지, 심지어 마을 경제활동까지 여성들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참여하니까 마을이 더 깔끔해지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남성들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475년 세종대왕은 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전국 민정대회 개최였습니다. 각 지역의 백성 대표들이 한양에 모여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왕권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확신하셨습니다. 진짜 왕권은 백성의 신뢰에서 나온다. 첫 번째 민정대회는 1476년 봄에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200명의 대표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을 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대왕의 개회사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3일간의 대회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세금 제도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의료 서비스 개선, 교육 기회 확대. 세종대왕은 이 중 70%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관리들의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구나. 1477년 민정대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삶을 개선시킨 것입니다. 특히 농민들이 제안한 지역별 맞춤 농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 정책을 펼친 결과 전국 농업 생산량이 15% 증가했습니다. 상인들이 제안한 시장 개선책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전국 시장을 연결하는 유통망이 구축되어 물가가 안정되었습니다. 1478년 두 번째 민정대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성 대표들이 서로 토론하며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구나. 세종대왕은 뿌듯하셨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나 계층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이 백성들이 진짜로 참여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479년 세종대왕은 민주주의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생각보다 현명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에는 누구보다 전문가다. 이런 경험은 조선을 다른 어떤 나라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국가로 만들어갔습니다. 파트 6세계로 뻗어나가는 조선 대항해 시대의 주역. 1472년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조선이 세계로 나아갈 때다. 명나라 중심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기로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일본이었습니다. 1473년 세종대왕은 일본에 대규모 문화사절단을 파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학자, 기술자, 예술가, 상인까지 포함된 종합교류단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조선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니. 한글, 인쇄술, 화약기술, 농업기술 모든 것이 일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천황도 직접 조선 사절을 접견했습니다. 조선과 영원한 우호관계를 맺고 싶다. 1474년 조일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년 학자와 기술자를 교환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이었습니다. 1475년 조선 최초의 대규모 해외 탐험대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현재의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탐험대를 이끈 것은 뜻밖에도 여성이었습니다. 한글을 익히고 여러 외국어에 능통한 김씨 부인이 대표로 선정된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남녀의 구분이 없다. 세종대왕의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국내외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탐험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조선과의 교류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선의 도자기와 금속 공예품은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대로 조선은 향신료, 귀금속, 이국적인 동식물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1476년 정식 무역 항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부산 나가사키 동남아시아를 잇는 조선 해상 실크로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국내 총생산이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공업과 상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유럽은 아직 대항해 시대 초기였고 동양과의 교역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이미 동남아시아 전역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477년 더욱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서역과도 교류하겠다. 실크로드를 통한 중앙아시아 진출이었습니다. 육로 원정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은 몽골을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놀라운 문명이었습니다. 이슬람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서구에서 전해진 새로운 지식들. 세상이 이렇게 넓고 다양하다니. 원정대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1478년 조선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각국의 사절들이 한양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명나라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조선을 더 이상 속국으로 볼 수 없다. 명나라 황제가 세종대왕에게 보낸 국서에서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1479년 세종대왕은 한양에서 만국박람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박람회였습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심지어 인도에서까지 사절들이 참가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했고 조선은 한글과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박람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3개월간 2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조선이 이제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었구나. 외국 사절들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조선 백성들의 변화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가 아니라 세계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1480년 세종대왕 생의 마지막 해에 그분은 조선의 변화를 실감하셨습니다. 이제 조선은 진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구나. 조선의 상선들이 아시아 전역을 누비고 조선의 기술자들이 각국에서 활약하고 조선의 한글과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세종대왕은 뿌듯해하셨습니다. 파트 7 왕조의 새로운 미래 갈등을 지혜로 풀어내다. 1478년 세종대왕은 가장 어려운 과제와 마주하셨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80세를 넘기신 세종대왕, 60세에 가까운 문종, 그리고 30대 중반이 된 단종과 수양대군, 복잡한 가족관계가 정치적 긴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자. 1478년 가을 세종대왕은 역사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내년에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되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 그 방식이란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문종이 왕이 되지만 단종은 왕세자로서 내정을, 수양대군은 국방장관으로서 군사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권력 분산은 혼란만 부를 뿐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설득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보라. 혼자 해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실제로 세종대왕의 30년은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 기술자들, 지방관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였습니다. 1479년 초 왕실협력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왕족들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기로 한 공식 합의였습니다. 문종 저는 정치와 외교를 담당하겠습니다. 단종 저는 내정과 민생을 맡겠습니다. 수양대군 저는 국방과 안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 체제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권력 다툼 대신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문종은 외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성격은 각국 사절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단종은 민생 정책에서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백성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군사 전문가로서 조선의 안보를 책임졌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군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1479년 중반 이 체제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명나라에서 국경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즉시 군대를 동원해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췄고 문종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단종이 내부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명나라도 조선의 체계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단합된 나라였나?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1479년 말 왕실 내부에서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단종이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종과 수양대군이 서로 다른 후보를 추천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정해야 한다. 문종, 국방상 중요한 문제다. 수양대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나서서 지혜롭게 해결하셨습니다. 단종아, 내가 직접 결정해라. 왕세자의 첫 번째 중대 결정으로 말이다.
결국 단종이 스스로 선택한 배우자와 혼인했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왕실 구성원 모두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1480년 초 세종대왕의 마지막 해에 그분은 이 체제가 성공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왕실이 화목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분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조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실제로 세종대왕 사후에도 이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문종, 단종, 수양대군이 서로 협력하며 조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왕조도 이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조선만의 독특한 성취였습니다. 파트 8 세종대왕의 마지막 꿈 200년 앞선 조선 1480년 세종대왕 생의 마지막 해 83세의 그분은 놀라운 조선의 모습을 목격하셨습니다. 한글 문해율 85%,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과학기술력 세계 3위, 일부 분야는 세계 1위였습니다. 1인당 소득 아시아 1위, 백성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군사력 동아시아 최강, 어느 나라도 감히 조선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가장 자랑스러워하신 것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졌구나. 조선 백성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1480년 봄, 세종대왕은 전국 순행에 나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조선을 직접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그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농민들이 한글로 쓴 농업일지를 검토하며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토론은 웬만한 학자들보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진짜 주인이 되었구나. 충청도에서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수공업 작업장을 보셨습니다. 남성들과 동등하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구나. 전라도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회의를 참관하셨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분제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경상도에서는 외국 상인들과 활발하게 교역하는 조선 상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며 당당하게 협상했습니다. 이제 조선이 진짜 국제적인 나라가 되었구나. 강원도에서는 지편전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기구들이 널리 보급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풍족해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진짜로 백성들의 삶을 바꿨구나. 1480년 여름 순행을 마친 세종대왕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후세를 위한 백과사전을 만들자. 조선대백과전서 편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축적된 모든 지식을 한글로 정리하는 대사업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의학, 농업 모든 분야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백과사전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의 지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입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관료들만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모든 지식이 한글로 기록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480년 가을, 세종대왕은 마지막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전국의 학교를 더 많이 세우자.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말이다. 교육혁명 2.0이었습니다.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조선의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목표였지만 세종대왕은 확신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시간과 노력이 있으면 된다. 실제로 유럽에서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조선은 200년 앞서간 것입니다.
1480년 겨울 세종대왕은 임종을 앞두고 후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들을 완성하라. 그리고 더 큰 꿈을 꿔라. 문종에게 정치는 백성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 단종에게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수양대군에게 힘은 평화를 지키는 데 써라.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조선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라.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1480년 12월 세종대왕이 승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유산은 영원했습니다. 한글, 과학기술, 민주주의 실험, 국제적 위상, 모든 것이 후대에 계승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끊임없는 혁신, 세계와의 소통이라는 세종 정신이 조선의 DNA에 새겨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세종대왕이 30년을 더 사셨다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은 이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감히 침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유재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조선 앞에서 일본은 오히려 조선의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시대의 문예부흥도 200년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이미 세종시대의 모든 백성이 그를 알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테니까요. 개화기에 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던 조선에게 서구 문물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일제강점기라는 치욕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던 조선을 일본이 감히 건드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일된 강대국 조선 앞에서 외세들이 분열을 조장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세종대왕의 30년 연장은 단순히 개인의 수명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지금까지 세종대왕이 30년을 더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갈등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셨습니다. 실패했을 때 교훈을 얻어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하셨던 의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이 꿈꾸셨던 모든 백성이 그를 아는 나라는 이뤄졌습니다. 과학기술 강국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정착되었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교육 격차, 사회 갈등, 기술 윤리, 국제관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과 같은 분들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선조들, 일제강점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킨 세대들, 모두가 세종 정신을 이어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과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IT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민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국제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은 30년을 더 사시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정신은 500년이 넘도록 살아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종대왕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세종대왕의 30년은 상상이었지만 그 정신은 현실입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억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세종대왕의 30년 연장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보여주신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세종대왕의 어떤 업적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다른 어떤 역사 속 인물의 만약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만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가상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